하버드 대학교 출신의 엘리트 간호사라고 불리던 한 미국인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 한국인 할아버지를 병원에서 간호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 엘리트 간호사라는 여성과 한국인 할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최고급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애슐리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 간호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곧바로 보스턴의 최고급 요양병원에 취직했어요. 이곳은 상류층 환자들만을 위한 5성급 호텔 같은 곳이죠. 입구는 대리석으로 꾸며져 있고 로비에 들어서면 최고급 샹들리에와 예술품들이 가득했어요. 은퇴한 재벌 회장님이나 럭셔리한 옷차림의 사모님을 돌보다 보면 저까지 꼭 명품이 된 느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치매 환자 하나가 새로 입원하며 제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환자는 김영수라는 80대 한국인 할아버지였는데, 딱 봐도 지질이 공상, 하류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분명한 저런 동양인이 무슨 수로 우리 병원에 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엘리트 간호사인 제가 저런 볼품없는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것도 정말 짜증났죠. 게다가 이 김영수 할아버지에게는 이렇다 할 가족도 없어 보였어요. 고정된 보호자 없이 매번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면회를 오는 것을 보면 아마 복지사들이 돌아가면서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그 때문에 저는 김영수 할아버지를 더 무시하게 되었죠. 저는 이 할아버지를 미스터 김이라고 부르며 다른 환자들과 차별했어요. 백인 환자들에게는 애정을 듬뿍 담아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미스터 김이 하는 말은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항상 형식적인 태도로 대했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든 미스터 김의 순서는 언제나 마지막이었고요. 식사를 할 때도 다른 환자들이 식사를 다 마친 뒤에야 미스터 김은 겨우 식판을 받을 수 있었죠. 미스터 김, 그만 자고 일어나세요. 식사 시간이에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식판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미스터 김은 속상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죠. 저 역시 미스터 김이 속상해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미스터 김은 치매 초기 증상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할 테니 최소한의 케어만 제공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이런 날들이 지속되다 보니 다른 간호사들도 미스터 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저희는 모였다 하면 미스터 김의 뒷담을 늘어놓기 바빴죠. 저 한국 할아버지 말이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 영어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병원에 와 있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원장님은 병원 수준 떨어지게 왜 저런 환자를 받아줬는지 몰라. 어떻게 저 한국인 좀 빨리 내보낼 방법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게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모든 간호사들이 미스터 김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었죠. 모두에게 눈칫밥을 먹다 보면, 아, 여기는 감히 백인도 아닌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수준에 맞는 병원으로 옮겨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 병원을 떠날 테니까요. 제 말을 듣더니 다른 간호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그날 이후 저희는 미스터 김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백인 환자들에게는 최고급 침구와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미스터 김에게는 낡고 오래된 물건들만 주었답니다. 어차피 저런 동양인은 어떤 게 좋은 물건이고 어떤 게 질이 떨어지는 물건인지 구별할 수도 없을 거라고 합리화하면서 말이죠. 또 백인 환자들이 뭔가를 요구하면 바로 처리해주고 미스터 김의 요청은 항상 맨 뒤로 미뤄뒀어요. 어느 날은 미스터 김이 물을 좀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저는 습관처럼 나중에 가져다 줄게요 라고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때는 미스터 김의 호출벨을 듣고도 무시해버리기도 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가보면 미스터 김은 새빨개진 얼굴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고, 그러면 저는 한숨을 쉬며 짜증스러운 태도로 휠체어를 가지고 왔죠. 미스터 김, 제가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부르지 좀 마세요. 귀찮아 죽겠으니까. 저는 미스터 김을 화장실로 데려다 주는 동안 이렇게 면박을 주었어요. 그러자 미스터 김은 수치스러운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손녀뻘 되는 간호사한테 매일같이 구박을 당하는데 당연히 창피하겠죠. 그러니까 제발 저는 미스터 김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기를 바랐어요. 그러면 저는 예전처럼 VIP 환자들만 봐도 되니 좋고, 미스터 김은 자기 수준에 맞는 케어를 받게 될 테니 좋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스터 김은 멍청해서 눈치도 없는지 계속 저희 병원에 머물렀고, 그럴수록 미스터 김을 향한 저의 냉대는 심해져 갔죠.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 제 인생을 뒤집어 버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날씨가 아주 좋아서 저는 백인 환자들을 모시고 테라스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소란스럽게 호출벨이 울려댔는데요. 그건 미스터 김이 저를 부르는 소리였죠. 저는 일부러 호출벨을 못 들은 척하고
100일 환자들만 돌봤어요. 아무리 배를 울려도 제가 가지 않으면 미스터 김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호출벨이 10분간 격으로 계속 울려대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30분쯤 지나서 저는 마지못해 미스터 김의 병실로 향했죠. 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저 부르셨죠? 아, 진짜 좀 참으시라니까. 교양 없이 호출벨을 몇 번이나 누르시는 거예요? 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글쎄 미스터 김이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버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벨을 눌렀는데 제가 빨리 오지 않으니까 혼자 화장실에 가려다가 이 사달을 낸 것 같았죠. 순간 그 모습을 보는데 짜증이 밀려오더라고요. 아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지 그새를 못 참고 사고를 쳐요? 진짜 사람 귀찮게 하는 것도 가지가지야. 저는 있는 대로 짜증을 부리며 미스터 김을 침대로 올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미스터 김의 작은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저는 끙끙거리며 이렇게 툴툴댔죠. 무거워 죽겠네 진짜. 한국인 때문에 내가 웬 생고생이야 이게? 그때 갑자기 제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대체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한 노신사가 도끼 눈을 뜬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노신사에게 누구신데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노신사는 저를 깔끔히 무시한 채 미스터 김에게 다가갔어요. 영수 형님, 괜찮으세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이에요. 내가 조금 더 빨리 왔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을 참고 계셨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항상 멍하니 계시던 김 할아버지가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찰스, 난 괜찮아.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미스터 김이 영어를 그것도 저렇게 유창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동안 미스터 김 앞에서 할 소리 못할 소리를 다 해댔는데 이제 정말 큰일 났다 싶었죠. 그때 노신사가 미스터 김의 병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이내 분노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며 이렇게 따져 물었어요. 영수 형님이 지내는 곳이 이렇게 열악하다니 이게 당신네 병원이 VVIP 환자를 돌보는 방식입니까? 노신사의 질책에 저는 꿀먹은 벙허리라도 된 듯 입을 다문 채 그저 식은땀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죠. 왜냐하면 미스터 김의 병실은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침대에는 낡고 지저분한 이불이 깔려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 당장이라도 쥐가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런 바닥에 미스터 김이 뒹굴고 있었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청소를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제 말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딱 잘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소는 됐고 지금 당장 원장을 만나야겠으니 앞장서세요. 노신사의 태도는 단호했고 결국 저는 그를 원장실로 안내했어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더라고요. 대체 미스터 김이 뭔데 저 노신사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겨우 한국인 환자 하나 좀 소홀하게 대했다고 원장실까지 가야 하는 이 상황도 정말 짜증났죠. 잠시 후 원장실 문 앞에 도착할 때쯤 저는 이미 죄책감은 싹 잊고 얼른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요. 솔직히 한국인 환자를 대충 돌봤다는 것으로 뭐 얼마나 큰일이 나겠냐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원장실 문이 열린 순간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원장님이 노신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허리를 90도로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차관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알고 봤더니 이 노신사의 정체는 전 국방부 차관이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사 전문가였어요.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저는 머리가 다 새하얘지는 것만 같았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체 미스터 김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 것인지, 아니 그것보다 앞으로 내 간호사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눈앞이 다 아득해졌어요. 그때 노신사가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간호사가 여기 머물고 있는 김영수 환자, 저희 형님을 멸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감히 김영수 환자가 어떤 분인데 이런 취급을 한단 말입니까? 노신사의 말을 들은 원장님은 순식간에 얼굴을 굳히며 제게 차관님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해서 일단 사과를 하기로 했죠.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백인 환자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미스터 김에게 조금 소홀했나 봐요. 솔직히 한국인이 백인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한국인 환자도 챙겨볼게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노신사는 분노를 터트리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지금 장난해요? 당신 김영수 환자가 누구인지는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김영수 환자는 베트남 전쟁 중 수많은 미군의 목숨을 구한 영웅이에요. 김영수 환자를 이 병원에 모셔온 것도 그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노신사는 미스터 김의 활약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베트남 전쟁 당시 우리 부대는 적에게 포위된 채 정글 깊숙이 고립되어 있었어요. 적들은 매일 밤 풀숲에 몸을 숨긴 채 기습을 해왔고, 나를 비롯한 부대원들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발목에 총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게 화근이었죠. 찌는 듯한 더위와 습기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악화되어 갔어요. 썩은 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고열에 시달리며 점점 의식도 흐릿해졌죠. 그때 난 정말 죽는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죠. 영수 형님이 소속되어 있던 한국 특수부대가 우릴 지원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들은 적의 총알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와 적을 소탕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의 용맹함과 한번 쐈다 하면 무조건 명중시키는 미친 사격 실력에 베트남군은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기 바빴죠.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충격에 빠진 채 노신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여태껏 볼품없고 하찮은 늙은이라고 무시하며 지내왔던 미스터 김에게 이런 과거가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노신사의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의대생이던 영수 형님은 재빠른 손놀림으로 제 상처를 살폈고 순식간에 응급처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에 꼭 불에 타는 것만 같았던 고통이 사그라들며 비로소 숨이 쉬어졌어요. 나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다른 미군들 역시 그의 은혜를 입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한국군을 보며 천사, 엔젤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죠.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노신사는 미스터 김이 단순한 은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했어요. 전쟁의 광기 속에서도 용맹함과 인류애를 잃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하는 미스터 김을 보면서 많은 미군이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미스터 김의 영웅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 영수 형님은 아내와 함께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전쟁터에서 부모를 잃은 난민 아이들을 입양하며 살아왔어요. 수많은 아이들이 영수 형님 부부에 의해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영수 형님의 아내는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고 영수 형님은 아내를 잃은 상실감에 치매가 오며 저렇게 무력해진 거예요. 노신사의 말에 저는 문득 미스터 김을 면회하러 온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복지사가 아니라 그에게 입양된 자녀들이었는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함부로 미스터 김을 무시하고 방치했던 거였죠. 미스터 김이 사실 영웅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고 거기에 더해 전 국방부 차관과 절친한 사이였다니 이건 정말이지 상상해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망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였죠. 그때 원장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이 날아들었어요. 애슐리 간호사. 당신의 행동은 우리 병원의 가치와 윤리에 심각하게 어긋납니다. 환자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차별하다니. 모든 게 드러난 이상 당신은 우리 병원에서 더 근무할 수 없겠어요. 이 시간부로 해고니까 당장 짐을 싸서 우리 병원에서 나가도록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비록 제가 미스터 김에게 실수를 조금 했다지만 해고라니 이건 너무 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항변했어요. 잠깐만요. 원장님, 겨우 한국인 환자 하나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해고까지 하시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한국 출신이 잘나봤자 뭐 얼마나 잘났다고 대체 그깟 한국이 뭔데 하버드 졸업생인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억지라고요. 그때 노신사가 저를 보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에서 불꽃을 튀기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그깟 한국이라고 했소? 나 참, 자네의 무식함에 기가 차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군. 이봐요, 간호사 양반. 한국은 불과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나라요. 지금 자네 손에 들린 그 삼성 스마트폰도 여기 원장실에 있는 TV도 전부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만든 제품이요. 당신과 같은 내가 미국인 게 부끄럽소.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 손에 들고 있던 삼성 스마트폰을 얼른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반박했죠. 그래봤자 우리 미국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세계 1등 국가의 시민인 제가 고작 한국인 좀 무시했다고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리고 베트남전에서 미스터 김이 우리 미군 도와준 것도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인가요? 미군은 지금도 큰 형님처럼 든든하게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 약해 빠진 나라한테 한번 도움 좀 받았다고 이렇게 벌벌 떠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원장님은 내심 제 편이었는지 가만히 노신사의 눈치만 살피더군요. 그도 그럴 게 원장님은 사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이 분위기를 잘 몰아가면 어떻게든 해고를 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노신사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어쩌면 그렇게 창피한 줄 모르고 떠들어댈 수 있소? 당신 아까 하버드 나왔다고 했소? 그런 돌머리로 어떻게 하버드를 나온 건지 진짜 알 수가 없구만. 그 말에 저는 지금 감히 한국 따위의 편을 드느라 세계 최고 대학인 하버드를 모욕하는 거냐고 받아쳤죠. 그러자 노신사는 저 같은 형편없는 인간을 배출한 대학은 모욕을 당해도 싸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하버드가 아니라 하버드 할아버지를 나왔다고 해도 내가 당신 썩은 정신머리는 고쳐놔야지 안 되겠소. 아까 뭐? 한국이 약해 빠진 나라라고 했소? 자네 최근 한국군이 전 세계를 상대로 현무5라는 무기를 선보였다는 것도 모르고 있지? 그건 그야말로 괴물이네. 탄두 무게만 9톤에 달하는 데다가 지하 핵시설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그뿐인 줄 알아? 현무5 20발만 있으면 도시 하나는 바로 먼지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맞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 알 거요. 현무5는 그 원자폭탄과 맞먹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고작 아시아 대륙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로만 생각했던 한국이 그렇게 괴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이었죠. 노신사는 충격에 빠진 저를 보며 이제 좀 정신 차렸냐는 표정을 짓더니 한국군의 위대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현무5에서 끝이 아니네. AI를 기반으로 한 한국군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과 사이버 작전 사령부의 능력은 이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 노신사의 이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고 말았어요. 감히 한국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할 리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한국을 좋게 포장하려 드는 노신사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한국 편을 들어주고 싶은 차관님의 마음은 이해하는데요. 그래도 거짓말은 적당히 하셔야죠. 어떻게 한국 같은 후진국을 우리 미국과 동급 취급하실 수 있어요? 제가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노신사를 향해 있는 대로 비웃음을 날려주었죠. 이대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분위기상 제 해고도 없던 일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노신사는 여전히 저를 무식한 여자 보듯 바라보더니 혀까지 차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봐 젊은 아가씨, 자네는 정말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 같군. 한국이 후진국이라니 대체 몇십 년 전 얘기를 하는가? 한국은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자 군사력도 세계 5위의 강대국이라고. 물론 세계 1위라고 하는 우리 미국 입장에서 10위나 5위쯤이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미국은 애초에 출발선이 달랐다고. 우리 미국은 드넓은 영토와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지하자원, 농산물을 폭발적으로 생산해내는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손쉽게 세계 최강 대국이라는 지위를 차지했네. 반면에 한국이 가진 거라곤 척박하고 좁은 영토뿐이었지. 그마저도 식민지 시절과 전쟁을 겪으며 모두 폐허가 되어버렸다네. 전 세계가 한국에게는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돌렸어. 그건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았지. 하지만 한국은 보란듯이 그 모든 역경을 뚫고 세계의 정상에 올라선 거라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 같나? 노신사의 질문에 저는 속으로 다른 나라가 투자를 해줬거나 뭐 어디서 운 좋게 지하 자원을 발견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그런 방법 말고는 망한 나라가 갑자기 선진국이 될 수 있을 리 없잖아요. 그런데 노신사의 답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죠. 한국은 온전히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만으로 성장했다네. 다른 민족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천재들이 튀어나와 다른 나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지. 한국인들은 정말이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무서운 사람들이라네. 일례로 한국은 전쟁을 치르며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지. 당시 전 세계의 산림 전문가들은 한국이 절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었네. 그때 한 한국인 박사가 한국 땅에 최적화된 소나무 품종을 개발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벌거숭기와 같던 한국은 다시 푸르게 되살아났지.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었다가 다시 원래의 자연 생태계를 찾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오직 한국뿐이라네.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뭔가 한국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하버드에 다니면서
똑똑한 한국인 친구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 애들은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성실하기까지 해서 늘 최상위 성적을 받곤 했죠. 하지만 걔들은 걔들이고 미스터 김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여전히 고작 동양의 한국인 미스터 김 때문에 제가 해고되어야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따지고 들었죠. 좋아요. 한국인들이 잘났다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든 한국인들한테 잘해줘야 하나요? 미스터 김만 해도 그래요. 그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못난 한국인 노인일 뿐이잖아요. 제가 무슨 수로 미스터 김이 차관님과 친한 사이고 전쟁 영웅이라는 걸 알았겠어요? 물론 인종차별을 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우수한 간호사라고요. 하버드 출신 엘리트인 저를 이렇게 해고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해요? 저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그때 갑자기 원장실 문이 열리더니 미스터 김이 나타났어요. 미스터 김은 평소와 다르게 날카로운 눈빛을 하곤 이렇게 말했죠. 애슐리 간호사, 그동안 당신이 나를 백인 환자들과 차별 대우해온 것 몰라서 가만히 참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 어리기도 하고 그저 실수이겠거니 하고 넘어가 준 것 뿐이에요. 또 내 자식들에게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보니 당신은 나를 넘어 내 조국인 한국까지 무시하고 모욕하더군요. 그건 선을 넘은 거죠. 그렇게 말을 마친 미스터 김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어요. 충격적이게도 그건 초소형 녹음기였고 그 안에는 그동안 제가 미스터 김을 앞에 두고 한 망언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미스터 김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원장실 안에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 못생긴 한국 할아버지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귀찮게 자꾸 사람을 불러댄대?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악랄하기 짝이 없었고 만약 저게 업계에 풀리기라도 한다면 제 간호사 커리어는 그것으로 끝장이었어요. 그때 하얗게 질려가는 저를 보며 미스터 김은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들으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간호사였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할까요? 당장 이걸 들고 법원으로 갈까요? 그 말에 저는 기겁을 해서 미스터 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미스터 김. 아니, 김영수 환자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에 콧물까지 흘리는 저를 보며 김영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우 이런 녹음기 하나에 고개를 숙일 거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건가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애슐리 간호사, 나와 내 조국 한국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 무시받을 행동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한국이 아시아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또 내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했죠. 분명하게 말하지만 나나 한국은 당신 같은 일개 백인에게 무시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날 화나게 한다면 그땐 바로 당신을 고소할 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김영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심지어 이 병원의 첨단 의료기기들 중 상당수가 한국 기업이 만든 것이라며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분의 자부심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개미만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되뇌이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말로 용서를 빌기에는 이미 늦어버렸죠. 백인 우월주의자인 원장님 역시 더 이상 제 편을 들어줄 수 없었고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필요 없으니 얼른 짐을 싸서 떠나라는 말로 저를 잘라버리셨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원장실을 나서야 했죠. 하버드 출신의 엘리트 간호사였던 제가 이렇게 초라하게 병원을 떠나게 될 줄이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라커룸에 도착해 간호사 유니폼을 벗는데 그제서야 지난 날들이 후회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는지 깊이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와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고 앞으로 제게는 후회할 일들만이 남아 있었답니다. 병원을 떠난 뒤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력서를 보낸 모든 곳에서 거절 답변이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쫙 소문이 나버렸더라고요. 한국인 환자를 차별했다고? 그 매너 좋고 깔끔한 한국인을? 대체 왜 그랬대? 미친 거 아냐? 그런 멍청한 간호사는 우리 병원에 필요 없지 없어. 하버드 출신이면 뭐해? 인성이 엉망인데?
의료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어리석은 저를 비웃었고 저는 멍청했던 과거의 제 자신을 탓하며 땅을 치고 후회할 뿐이었죠. 한국인을 건드린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이야. 만약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주제 파악 못하고 까불었던 제 뒤통수를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저는 제가 다니던 그 요양병원에서 미스터 김, 아니 김영수 할아버님을 간호하고 있답니다. 좌절에 빠져있던 저에게 김영수 할아버님이 저를 불러들였고 저를 용서하시면서 자신의 간호를 부탁하셨거든요. 아마 우리 미국인 국적의 사람이었다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한국인 김영수 할아버님께서는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는 국적이 어디가 되었든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환자들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또 저를 용서하고 받아주셨던 김영수 할아버님 덕분에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있어요. 나중에 김영수 할아버님의 가족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 미국인, 영국인, 브라질인, 일본인 등등 정말 김영수 할아버님과 돌아가신 할머님이 정말 어려운 세계 각국의 아이들을 많이 보살피셨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분에게 감히 저 같은 게 뭐라고 그런 행동을 했으니 참 너무 부끄러워요.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난 저희 과거를 감추지 않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돕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중반쯤에 정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하시나요? 뭐 이제라도 반성하고 좋은 간호사분이 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김영수 할아버님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